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가끔씩 이웃들과 사소한 분쟁이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 간의 사소한 분쟁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과 관련하여 법률 문제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얘기해줄 정영지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전한 법률의 정영지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이 또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이웃 간의 어떤 이런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언제나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을 다루는 안전한 법률에서 그런 공동주택, 특히 이웃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다룬다고 해서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영지 씨. 네. 이웃 간의 분쟁이라고 하면 요즘 생각나는 분쟁이 어떤 분쟁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웃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아랫집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윗집에서 또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층 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이제 명절 때나 이렇게 친척들 모일 때도 이렇게 가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시끄럽게 막 뛰어다닌다거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렇죠. 그런 소음들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도 법률 사건으로 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에 보통 위에서 윗집에서 떠들어가지고 또는 애기들이 뛰어놀아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서울의 정릉에서 이런 사건들이 하나 있었는데 애들이 떠들고 시끄럽다 이래가지고 방문 항의하고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또 보내고 또 이렇게 천장을 두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윗집의 사람이 참다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준 이상이다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 방문하지 말라, 초인종 누르지 말라, 문자 메시지 보내지 말라, 또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 걸기, 또는 고성 지르기, 천장 두드리기, 이웃 사람들에게 허위사실 유포하게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걸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렇게 위반했을 때에 한 번 위반했을 때 예를 들어 100만 원씩 달라 하는 이런 소송을 제기해서 네. 사건화된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이제 어떤 법적인 수단을 안 쓰는 게 가장 최선이겠지만 이게 정도를 정말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사람에 따라서는 가서 조용히 또 얘기하는 수도 네. 있고 또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서 주의를 좀 촉구하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극단적인 경우는 일부러 찾아가서 싸움을 유발하는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렇게 심한 분쟁으로 이어지는데 그나마 이제 여기서는 법원에 이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법원에서는 조구침입 즉 방문하지 말아달라, 또 초인종 누르기 하지 마라, 현관문 두드리기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 정도로 결정을 내려서 이것이 어쨌든 신청인의 손을 일부 좀 들어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부 인용 판결을 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 다시 똑같은 상황을 반복했을 때 계속해서 이제 벌금을 물게 되는 건가요? 벌금이 아니라 벌금은 또 다른 얘기겠지만 이건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일단 이런 가처분이라는 게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거고 실제로는 본안 소송으로서 전문 용어로 부작위 소송, 부작위를 명하는 판결을 해달라.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지 마라. 네. 그렇게 하면 간접 관계로 아니면 이걸 위반하게 되면은 한번 위반할 때마다 얼마씩 손해배상을 하라. 이런 판결을 하게 되죠. 그렇게 잘 이제 마무리가 되면 참 좋은데 또 이게 부작위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또 이후에 계속해서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한다. 이럴 그렇죠. 때는 어떻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분쟁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계속
위반한 사람이 계속 대부분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결국 손해배상의 문제로 기착이 되고, 그 위반하는 사람이 돈을 물게 되니까 돈 안 물어주려면은 좀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뭐 법적으로 가서 해결되는 경우는 그래도 아주 양반입니다.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 이웃 생활을 할 만한 사람들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는 이게 자기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주인은 2층에 살고 어쩌다가 세입자는 1층에 살게 되는데 1층에 사는 사람이 아마 운동을 좋아했던가 봐요. 뭐 샌드백을 이렇게 좀 때리고 하는 그런 운동을 좋아했는데 샌드백 때리지 말라, 시끄럽다 이렇게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서로 좀 언쟁이 이루어졌겠죠. 다투다가 또 이제 그 말을 안 듣는 그게 이제 그 격분해가지고 집주인이 그냥 도끼를 들고 싸우다가 그래서 분이 안 풀려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휘발유를 가지고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세입자가 사는 1층에 내려가서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을 질러서 뭐 사람 적다시 말해서 그 당시 아마 세입자의 딸 그리고 그 딸의 남자친구가 여태 그 싸운 줄도 모르고 있다가 질식사한 그런 엄청난 사고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뭐 어딜 가나 소음이라는 건 사실 일상에 존재하는 건데 그렇죠. 또 이렇게 엄청난 또 재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랍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집에 있을 때는 사실 평소에 잘 못 느끼잖아요. 뭐 도로에 뭐 차가 다니는 소리나 이런 소음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뭐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뭐 집에 어린아이가 있다던가 좀 예민한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작은 소음도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쌓이고 쌓이면 서로 이제 이웃 간의 대화도 단절이 되고 하면 좀 이런 재앙으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의 소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소음에도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뭐 무조건 소음이 있었다고 해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일상생활을 침해한다고 그럴까 하는 정도의 소음이라면 그걸 뭐 하지 말아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자력구제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뭐 어떤 다른 방책을 법률적인 즉 다시 법률로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청구를 하는 게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겠죠. 이런 뭐 층간소음 문제, 뭐 이웃 간의 어떤 분쟁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또 이제 국가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 또 이런 많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법령이나 제도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게 이제 공동주택이 이렇게 많이 보급되기 전부터 우리 민법 217조에는 이웃 간에 저희 뭐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 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또 이제 2항에는 이웃 거주자는 그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잘 규정해 놨어요. 이걸 포괄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여튼, 소음, 뭐 이런 걸로 이웃 생활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 이게 위반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이고요. 이렇게 민법 규정을 보니까 또 이 개인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뭐 이렇게 소음을 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인용해야 할 의무도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근데 뭐 개인 차원이 아니라 혹시 뭐 그 집을 지었던 뭐 시공자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도 또 있을까요? 그래요. 지금 이제 오늘날 공동주택, 즉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주택법, 그 산하에 이제 있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대통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벽면 두께는,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두께는 뭐 15mm 이상, 또 콘크리트조가 아닌 뭐 벽돌조, 이럴 경우에는 뭐 20cm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벽면 두께도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바닥 구조도, 특히 요새는 바닥이 중요하잖아요.
위층과 아래층과의 사이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슬라브 두께가 210mm 이상 또는 뭐 경우에 라멘 구조일 경우에는 좀 150mm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바닥 충격음이 경량 충격음이라고 좀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 충격음이라 가지고 전문적인 그 측정치로 58dB 이하가 나오도록 해야 되고 또 중량 충격음 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 충격음이 50dB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데시벨 국민들 좀 알까요? 영경 씨 데시벨 예를 들어 한 58dB는 어느 정도 소음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자, 이렇게 수치로 말을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좀 어린이들이 쿵쾅쿵쾅 뛰었을 때는 그걸 좀 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하여튼 보통 우리가 대화하는 수준의 그 소리가 한 60dB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철 타면 시끄럽잖아요. 네. 그 수준이 한 80dB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웃 사람, 위에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낱말이 들릴 정도라면 아마 한 60dB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웃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집이 이거는 위법한 집이다. 위법하게 건축된 집이다. 네. 이래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뭐 소음에 의한 피해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말이 들린다고 하면 또 프라이버시도 또 굉장히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옆집에서 다 들린다. 그렇죠. 그러면 좀 굉장히 무서운데요. 큰일이죠, 그것도. 그래서 우리 이제 법률에서는 주택법상 그런 그 건축 기준이 있고 소음을 관리할 수 있고 소음이 차단되도록 하는 방음 시설을 하라 이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아파트 관리 규약 이래가지고 각 아파트마다 그런 관리 규약이 있는데 이런 규약이 아마 각 시도별로 표준 규약이 있어요. 표준 규약이 있어가지고 소위 뭐 아이들 뛰는 소리라든지 문 닫는 소리, 애완견 뭐 짖는 소리 또는 늦은 시간에 이런 시간에 청소기나 세탁기 또는 뭐 골프 연습기 또는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 또는 부엌에서 물 내리는 소리라든지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소음, 피아노라든지 뭐 고성 방가하는 뭐 이런 소음들을 자제하라. 그러지 않으면 제재를 가한다 하는 규정들이 그런 규약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그 시설 기준도 규약에 정해놓는데 이 시설 기준도 거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 정도의 바닥 충격음이 한 58dB 이하 이 정도로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규약하고 이게 위배됐을 때는 항의를 하고 시정 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약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입주한다는 게 사실 그냥 아파트 좋다, 편리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또 지켜야 할 이런 규칙들이 있고 그렇죠. 또 뭐 만약에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뭐 카페트 같은 거를 깔아서 좀 소음을 그렇죠. 줄이는 어떤 그런 서로 배려하는 그런 게 또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뭐 전에는 주택이 아주 부족하고 할 때는 그냥 뭐 사람 가서 잠자고 밥 먹을 수 정도 되면 주택이다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기준도 또 좀 부실하게 규정되고 해가지고 또 규정도 잘 안 지키고 이런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엄격히 규정을 두고 규제하고 있는데 이런 집들도 이제 그 위법 사항이 만약 그 집 지을 때 즉 다시 말해서 건축 당시에 그 법규에만 맞게만 지으면 위법한 건물 아니에요. 아니지만 다만 이제 아기들이 있다든지 또는 뭐 특별히 음악가라서 어떤 음악실을 두고 음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방에 방음 시설을 특별히 한다든지 또는 뭐 바닥 충격음 방지용 매트를 깐다든지 해가지고 이웃 사람이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별히 또 그 집이 방음이 잘 안 된다면 방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하고 또 방음 시설을 특별히 따로 좀 갖추고 그렇게 해야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저도 참 그 집에 이제 악기가 있는데 이렇게 밤에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하고 싶어도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또 다른데 밤이 되면 또 사람들도 많이 이제 집에 있고 해서 이제 많이 자제하고 이러는 편인데 또 어린아이들 우는 소리는 또 어쩔 수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없죠.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는 그러니까 좀 휴일이어서 좀 이렇게 자고 싶은데 앞집에서 아이가 너무 많이 울어서 좀 저 아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뭐 서로 배려하면서 참고 이래야 또 미덕이지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참기 힘든 그런 소음이 나서 이제 그런 분쟁으로 또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또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해야 할까요? 그래요. 소음 분쟁 시 이제 참 얼른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그냥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고 뭐 그렇게 해결하는 경우도 들어 있겠지만 잘 지내는 사람끼리는 그건 뭐 전화로라도 인터폰으로라도 좀 시끄럽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요새 공동주택에서 사람들이 인사도 잘 안 하고 다니니까 도대체 당신은 뭔데 전화하느냐는 둥 해가지고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그렇게 사태를 해결하려고 나설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아파트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위층에서 좀 소음이 너무 심하다 또는 옆집에서 너무 떠드니까 좀 자제하도록 전해주기 바란다 라고 해서 관리사무소에서는 그거를 통제하고 관리할 의무도 있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제를 구하고 그래도 만일에 시정이 안 되면은 관리사무소에서 시정 권고를 하고 또 뭐 그 집에다 경고문을 부착한다든지 그래도 또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관리규약에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주민들이 그 항의가 있으니까 그래도 시정을 하지 않으니까 얼마를 내라 이렇게 뭐 부과할 수 있어요. 근데 위반금은 물론 각 아파트마다 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직접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싸움도 안 일어나고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우려고 하면 또 그 사실을 또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 소음이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뭐 그냥 당신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참 답답할 것 같은데 그런 증거라 그럴까요? 뭐 어떻게 내가 이거를 수인 한도를 넘었다라는 걸 또 어떻게 증명할지 또 되게 그래요. 어려운 문제예요. 항상 이 소송이나 분쟁 또는 구제 과정에서 문제되는 입증의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통 얘기하는 것은 그런 입증이 다 된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입증이 아주 큰 관건이죠. 관건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다소 좀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 이래가지고 홈페이지가 노이즈 인포 이래가지고 www.noiseinfo.or.kr 이래가지고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소위 가장 많은 싸움인 층간소음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이래가지고 전화번호가 1661-2642 이래가지고 여기에 전화를 하면 소음에 대해서 전문가와 전화 상담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할 수 있고 또 이제 현장에 가서 그러면은 소음을 한번 측정해 보자. 과연 이런 경우에 이 일을 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이냐, 해야 되는 소음이냐 그런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정도 소음이 났을 때 소음을 내는 분한테도 가가지고 자 이런 경우 이렇게 하면은 소음이 저감될 수 있다.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 분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런 해결책을 모색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건 자문하고 분쟁서로 해결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현재 이상하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공동주택 거주자 이 사람들만 그러네요. 요건이 되고 다른 시도 지역이나 또는 이제 뭐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여기서는 이런 신청을 해서 이용할 수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시도 지역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좀 넓게 시행을 해서 국민들이 이게 내가 수인해야 될 정도의 소음인지 아니면 문제를 일으켜서 이거 시정을 구해야 되는 소음인지를 한번 측정하고 또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 제도를 이용해서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신문의 이제 사회면을 보면은 심심치 않게 또 이런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아까처럼 그런 정말 심각한 살인 사건까지도 또 일어나는 그렇죠. 경우도 많이 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항상 이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윗집 사람이 너무 시끄러워, 너무 떠들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게 시공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시공사에 이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새로운 사실을 좀 알았네요. 그렇죠. 이제 만일에 개인이 소음을 관리를 하지 못해서 아래 사람이나 옆집에 피해를 주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수인의 정도를 넘었을 때는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만일에 집을 잘못 지어서 그 집이 정상적으로 법규에 맞게 건축을 했더라면 그런 소음이 나지 않았을 텐데, 전달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집을 잘못 지어서 이렇게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그 소음을 일으킨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한편으로 그와 더불어서 연대하여 그 건물을 법규에 맞지 않게 건축한 건축주 내지는 시공자 또는 시행사에다가 자신의 피해를 보상해라 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집을 이렇게 잘못 지었을 경우에는 아마 그 집을 분양받은 사람은 건축자에게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집단으로 청구를 해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떤 행정상의 절차뿐만 아니라 이제 법률상의 어떤 이런 소송 절차까지도 있구나라고 알아봤는데 굉장히 이제 보통은 그냥 참거나 지나가겠지라고 참거나 아니면 정말 심한 경우에는 또 그냥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 또 이렇게 정말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고 또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이웃 간에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도들 어떤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럴 필요가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참는 것도 그죠? 네.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행복한 생각이 아니잖아요.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면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이게 과연 내가 수인해야 될 정도인지 또 전문가의 상담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좋고, 또 어느 정도 사소한 일시적인 소음의 경우에는 이웃 간에 나도 사실 다른 분에게 피해를 피치 못하게 끼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항상 지속되는 그런 피해가 아니면은 오늘 좀 떠드는구나, 좀 참자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너무 예민하게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이웃 간의 이웃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스스로 참는 문화도 좀 권장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네. 층간소음 문제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데 아까 그렇죠. 잠깐 그 애완견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개 짖는 하셨는데 소리. 네, 그렇죠. 근데 제 친구들도 주변에 보면은 강아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고 해서 이제 집안에서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저희 집에 이제 저는 이제 운동 삼아서 이제 5층인데 막 이렇게 계단으로 가거든요. 근데 가는데 3층에서 이제 개를 키우시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 짖는 소리가 정말 올라갈 때마다 또 시끄럽고 또 내려갈 때마다 시끄럽고 한데 또 이런 것들이 또 분쟁으로 또 그렇죠. 연결되는 경우도 물론 있죠. 이제 아까 층간소음과 거의 같은 차원에서 개 짖는 소리는 이제 분쟁의 대상이 되고 규제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개 짖는 소리뿐만 아니라 목줄 풀어놓은 개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더 큰 사고겠죠. 네. 실제 부산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쓰레기 비우러 이제 왔다가 올라가는 길에 복도에서 내렸더니 엘리베이터 문 열리자마자 개가 나타나가지고 막 짖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어떤 많이 다쳤어요. 대퇴골, 골절, 뭐, 이런. 이게 갑자기 넘어지면 사람이 놀라면은, 그런 사고가 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니까, 그 가해자 측에서는, 아니, 뭐, 이거 뭐, 조그마한 개가 짖는데 뭐로 놀래냐. 너무 그렇게 많이 다쳤냐. 이래가지고 이제 항변을 하고 했지만, 그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가 귀엽고, 뭐, 무섭지도 않을지도 모르지만, 또 다른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짖는 수도 있고, 짐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또 뭐, 짐승이 무슨 이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도 아니고 하니까, 기분 나쁘면 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실제로는 책임을 다 져야 되겠죠. 근데, 이런 아파트에 개를 운동시키러 데리고 나온다든지, 또는 뭐 공원에 산책하러 데리고 나간다든지 할 때는 항상 통제가 가능하도록 목줄을 묶고, 그렇게 데리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는 동물을 좋아하는 편인데, 강아지를 이제 키우지는 않지만,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 보면 정말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원 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그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무서운 건 아니어도 좀 이렇게 싫어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뭐 살아가는 그런 주택이라고 하면은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고가 정말 발생을 했을 때 또 제가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과연 그 피해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제 배상 청구를 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뭐 개의 보통은 이제 주인에게 청구를 할까라고 하는데 또 주인이 없는 개가 만약에 그 주택 단지 내에서 뭐 물었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네. 그죠? 우선 개 주인은 책임 있는 걸로 얼른 생각이 되죠. 그죠? 개 주인이 아니더라도 만일에 개를 일시적으로 데리고 나온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개의 점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도 책임이 있고 만일에 개 주인이 없다 이러면 뭐 개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유기한 분에게 그러면은 개를 함부로 유기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거냐. 유기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해서 결국은 책임을 못 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물건이나 재산에다가 책임을 지우는 경우라는 것은 뭐 특별히 재단 법인으로 하나의 법인격이 인정될 만한 어떤 단체다. 뭐 그런 법인격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거고 그죠. 어쨌든 개 점유자, 개를 데리고 나온 사람, 또 이제 개 주인,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여튼, 유기견에게는 참 주의할 필요, 스스로 좀 더 주변 사람들이 다 주의하는 것밖에 별 방법이 없겠네요.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동물을 키운다는 건 굉장히 좀 책임감도 많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애완견을 키우면서 또 일어날 수 있는 분쟁들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또 뭔가 또 있을까요? 공동주택에서 이웃들 간의 분쟁이 일어날 만한 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좀 있으면 저희들이 법원에서 있다 보면 많이 처리한 사건 중에는 이 토지 경계 침범 또는 뭐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문제, 길 문제 이런 문제로 아주 동네 싸움이 일어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쟁의 특징은 아주 분쟁이 이게 영구적이잖아요. 만일에 어떤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서 사용하거나 또 나무 땅에다가 담을 쌓아놔가지고 이 부분까지 내 거다 라고 주장하고 뭐 집을 짓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게 뭐 일시적으로 참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기 땅이 나무 땅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잘 못 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아주 칼부림까지 나고 하는 그런 사고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분쟁은 사실은 특징이 다들 아전인수격 해석을 해요. 자기가 침범하고 있다고 다들 인정하지 않고 또 침범당하지 않았음에도 또 침범당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의식이 항상 크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피해가 영구적이다 보니까 뭔가 자력구제 힘으로 굴복시키고자 하는 막 예를 들어 물건을 놔두면 물건을 집에 던진다든지 담에 있으면 담을 무너뜨린다든지
담아 쌓이려고 하면 못 사게 한다든지 이런 무력 시위를 하는 네. 그런 경우만, 그래서 사고 많이 생기죠. 네, 저는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남의 토지를 뭐 침범하고 약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계속 이제 머릿속에 계속 독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엄연히 내 땅인데 왜 그렇죠. 저쪽에서는 계속 막 우리 땅이야 내놔 이렇게 할까. 그리고 또 그 해석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이유를 갖다 붙이고 이런 경우를 보니까 좀 굉장히 막 제가 당사자가 된 것 같고 그렇죠. 이제 화가 많이 나는데 이게 또 실제로 그러니까 또 공동주택 특히나 뭐 이렇게 이웃 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독도 그렇죠. 문제만큼이나. 그럼요. 예, 독도 문제는 이제 국가 문제다 보니까 네. 또 이제 국제적인 뭐 문제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 일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뭐 우리니까 또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일본 측이 남겨놓은 자료에 의해서도 독도가 우리 땅인 게 맞아요. 근데 그거 터무니없이 지금 일본 총리까지 나서서 뭐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경계 침범 문제가 생기면 거의 인간이다 보니까 되게 그래요. 자기가 아닌 것 같아도 자기 말이 맞는 것을 믿고 싶어 하는 뭐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분쟁이 아주 커져요. 네. 혹시 그 변호사님께서 직접 뭐 처리하신 사건 중에 뭐 그래요. 있었던 일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이런 사건들은 이제 제가 처리한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형사 사건에서 네. 경계 침범 때문에 그냥 뭐 싸우다가 결국은 살인까지 일어난. 네. 이게 일시적으로 자꾸 그게 우기니까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개는 이제 현명한 사람이라면 필요 없다. 경계 확정의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다 청구를 해서 네. 청량 감정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법원에서 판결로서 정하게 되면은 뭐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판결로 가기 전에 그냥 그렇게 불필요하게 자력구조 하겠다고 싸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그 경계 확정의 문제, 경계 침범의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은 옛날에 뭐 어떤 청량 기술의 발전이 옛날에는 아주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네. 뭐 줄자로 가지고 재고 뭐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많이 어긋나 있어요. 실제 그 토지의 지적과 도면상 나타나는 지적이 달라가지고 네. 불합치한 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이제 인공위성도 발달되어 있고 또 청량기기도 아주 정밀하게 발달돼서 많이 정리를 했어요. 우리 법원에서 판사들이 우리 해방되고 나서 법원에 많이 정리했어요. 그 싸움들이 참 많았어요. 현장 검증 가고 청량 지시하고 뭐 이런 데도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 정리되고 이제는 뭐 아주 시골 땅이거나 아니면은 특별히 그 경계에 대해서 의식 없이 살던 그런 곳이 아니면은 경계에 관해서는 거의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이렇게 판례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런 뭐 토지 경계가 모호해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이 좀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데 근데 좀 심한 경우에는 뭐 3cm, 뭐 10c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서 뭐 건물을 부숴라 이런 소송도 하더라고요. 그런 수가 있는데 이제 토지 경계 싸움에 있어서 허용되는 오차가 있긴 있습니다. 네. 허용되는 오차를 가지고 이제 그 오차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게 뭐 옛날에 그린 그 지적도 그리면 뭐 몇 센티미터까지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분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실제로는 뭐 형제간에도 그 토지 경계 때문에 싸움을 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공동으로 잘 지었다가 건물을 잘라낸 경우도 있어요. 건물 아주 둘 다 못 쓰게 되는 극단적으로는 아주 뭐 극단적인 서로 의좋게 지었더라면 건물에 아주 양쪽 토지를 잘 이용해서 번듯하게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싸워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결과까지 벌어졌는데 이웃 간에
좀 합심해서 잘 지내는 게 좋겠죠? 네, 그 참을인자 3번이면 뭐 살인을 면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말 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이렇게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이웃 간의 분쟁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굉장히 이게 언제든지 또 내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지 못했던 그런 어떤 절차들 또 배우게 돼서 굉장히 뿌듯했던 오늘 촬영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웃과 잘 지내면 이렇게 우리에게 덕이 되는데 자칫 싸우게 되면 이렇게 큰 사고로 벌어지고 법률적인 문제가 벌어집니다. 물론 이웃 간에 약간의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성적으로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또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해서 아주 잘못된 폭력으로 번지는 일이 없고 그리고 또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명랑한 사회를 만들도록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전한 법률 Q&A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궁금증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연을 또 소개해드리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집이랑 회사가 이제 거리가 멀어서 방을 따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회사 사장님이 방을 구해주신다고 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원룸 하나를 구해주셨고 계약서는 사장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3개월 차에 본의 아니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해서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집이 2년 계약으로 되어 있다. 물론 명의는 회사 명의고요. 2년 동안 월세를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처를 구하고 조정해보려고 이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런 건 자기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회사랑 이제 계약이 돼 있으니 회사랑 이야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직 지난달 월급을 제가 못 받았는데 사장님이 이걸 빌미 삼아서 2년치 월급을 공제한다는 둥 어쩐다는 둥 하며 월급을 안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계약된 것도 아니고 한두 달 정도 월세를 내고 합의를 보려 해도 집주인은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자기는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로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 변호사님이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우선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첫째, 근로계약이 2년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그 문제하고 또 이분이 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원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퇴사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회사 측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만두라 라고 해서 회사 측의 사유로 그만두게 되었는지 이걸 가지고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계약 기간을 어겨서 만약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었다면 2년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집을 이렇게 회사 비용으로 임차를 해 주었는데 그걸 이용하지 못하게 돼서 손해가 발생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일정한 손해는 근로자가 물어야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한 그 회사를 물러나게 된 원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부당한 원인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회사에서 그런 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고했으니까 근로자가 무슨 그 계약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일은 없겠죠. 그리고 또 만일에 그와 반대로 2년간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계약 기간도 없이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원인으로 어떤 회사의 원인도 좋고 또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만두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기간을 두고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근무를 못하겠다고 통보를 하게 되면 스스로 계약 관계를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 원인으로 해서 회사에서 이 근로자를 위하여 만들어진 임차로 인한
예를 들어 월세 이런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면 이제 어려워요. 어렵고 또 만일에 뭐 원인이 회사 측 원인으로 근로계약 기간도 없고 또 회사 측 원인으로 또 이렇게 해고가 되었다면 또 마찬가지로 물어줄 책임은 없는데 다만 이제 계약 관계에 있어서 만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로자가 무슨 속여서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뭐 경력이나 이런 걸 속여가지고 근로계약 관계가 고용주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당신이 이런 자격과 이런 능력이 있었더라면 계속해서 내가 그래서 이런 돈을 들여서 집을 구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런 능력도 없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제공해서 근로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해지한다. 네. 그 근로계약 해제의 어떤 기책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그에 따른 일정한 손해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도도 좀 불분명해요. 언제까지 그러면은 언제까지 월세를 근로자가 물어야 할 것이냐. 합리적인 기간 내에 예를 들어 그 임차한 물건에 대해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해서 그 다른 근로자에게 그 임차 목적물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최소의 손해가 없잖아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근로자에게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는 좀 드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급여와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하겠다라는 주장은 근로자의 급여의 경우에는 통화로서 돈으로서 직접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계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상계가 금지되기 때문에 급여는 안 주고 그냥 손해배상만 하라 상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자님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그만두게 된 이유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 기책 사유가 있느냐. 네. 거기에 아마 손해배상 책임 유무가 결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의 기책 사유를 어떤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뭔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또 이 2년간 또 고용 계약이 기존에 이제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었나 여부도 또 굉장히 또 그게 문제가 그리고 되는 또 것 이제 같아요.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월세를 책임질 것이냐 하는 문제. 회사로서도 남은 2년 동안 전부 다 책임져라 하면 좀 부적절하겠죠. 회사로서는 다른 근로자를 채용해서 그 집을 사용하도록 하면 회사로서 손해도 없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제 만일에 단기간 내에 다른 근로자가 이렇게 채용이 돼서 그 집을 이용하고 있다면은 그 단기간 내에만 책임을 지면 되겠고 만일에 또 단기간 내에 채용이 안 돼서 이렇게 그 집이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어떤 채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이렇게 추정을 해서 만일에 법원에 사건이 간다면 아마 법원에서 일정한 기간을 재량으로 끊어서 이 정도면 다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하여튼 그 기간까지만 월세를 책임져라. 하는 이런 식으로 아마 결론이 날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약에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또 그 월급으로 상계를 하는 것은 또 금지가 되어 있고 또 책임을 진다고 해도 그 기간도 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안전한 법률 Q&A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또 올려주신 홈페이지와 전화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급 안마의자 가격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 지금 주목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안마의자 전문기업 대경산업의 헬스케어 로봇 가격 10만원 가격 인하. 지금 구매하시면 기존 29만 8천원에서 10만원 더 저렴한 19만 8천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보장해 드립니다. 고급 안마의자 사양을 10만원대에 장만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믿기지가 않네요. 이 가격에 손잡 마사지와 회전 롤러, 솔레노이드 장착에 놀라지 마세요. 불가마처럼 후끈한 온열 기능까지 탑재.
이 정도 사양의 이 가격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뭉친 목과 어깨, 힘든 허리, 현대인을 짓누르는 피로와 스트레스, 이젠 풀어주셔야 합니다. 목과 어깨를 4개 지압 롤러로 강력하게, 엄지 힘으로 누르듯 강력 손잡 재현, 정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다양하게, 등과 허리의 곡선에 꼭 맞도록 제작된 인체공학 우레탄 폼, 4개의 수타 방식 솔레노이드를 탑재, 독립 파워 안마. 잠깐 등만 있는 안마기 절대 아닙니다. 뒷목부터 등과 허리, 이젠 힙까지, 힙 전체 바이브레이터와 온열 탑재로 긴장한 근육을 풀고 후끈한 찜질까지. 안마의자를 사고 싶어도 비싸서 엄두를 못 내셨던 분들, 렌탈을 하자니 몇 년간 다달이 10몇만 원씩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오늘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고가의 안마의자, 비용 걱정 잊어주십시오. 줌으로 두드림, 진동, 온열 4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고가 사양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 29만 8천 원에서 10만 원 더 저렴한 19만 8천 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보장해 드립니다. 최첨단 고급 안마기 전문기업 대경산업의 100% 국내 생산품, AS도 10년, 20년 걱정 없이 쭉 지금 바로 빨리 선택하세요. 안마의자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죠. 렌탈을 하자니 몇 년간 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작은 소형 안마기를 구입하자니 마음에 들지 않고요. 이제는 고급 사양 이 헬스케어 로봇을 이 가격 직접 써보시면요 더욱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목과 어깨가 딱딱하게 뭉쳤을 때는요, 손으로 눌러주면서 풀어줘야 제대로 풀리죠. 네. 그런데 곡선 부위이기 때문에 안마가 상당히 힘든 부위인데요. 이런 부위도 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오, 눌러주면서 시원해요. 풀어주듯이 해주는 네. 손지압 방식입니다. 네. 큰 볼로 눌러주고요. 작은 볼로 시원하게 풀어주고. 그러니까 목과 어깨에 뭔가 꽉 막혀있던 것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 역시 고급 사양이라 틀리네요. 4개의 솔레노이드를 탑재를 해서 등과 허리가 시원시원합니다. 뿐입니까? 등만 있는 안마기가 아니라요. 고가의 안마 의자에서 갖춘 그런 기능을 골고루 다 갖췄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엉덩이와 힙 부위까지 정말 시원하게 마사지 해드립니다. 아, 최고. 피로가 확 풀리네. 아우, 시원해. 너무너무 시원하다. 더 이상 고가의 안마의자 필요 없습니다. 매달 돈 내고 빌려 쓰는 렌탈 잊어주십시오. 고가의 안마의자 사양을 가진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파격 충격가에 드리는 대박 찬스. 첫째, 전신 안마 속 시원하게. 목과 어깨를 4개 지압 롤러로 강력하게, 엄지 힘으로 누르듯 강력 손지압 재현. 등과 허리는 인체공학 설계, 수타 방식 솔레노이드로 강하게 두드려주고, 힙 전체에 바이브레이터와 온열 탑재로 전신을 기분 좋게 피로가 쫙. 둘째, 공간 활용 오케이. 덩치 큰 안마기 옮길 수도 없고 자리만 차지한다고요? 어떤 의자에나 옮겨 사용 가능한 헬스케어 로봇. 앉아서도 누워서도 소파에서도 사무실 의자도 어디나 이동 오케이. 안마의자 좋은 건 아는데 가격이 비싸서 엄두도 못 냈지. 이건 자리도 차지 안 하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너무 좋아. 셋째, 획기적인 가격 파괴 찬스. 고가의 안마의자 비용 걱정 잊어주십시오. 줌으로 두드림, 진동, 온열 4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고가 사양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 29만 8천 원에서 10만 원 더 저렴한 19만 8천 원. 고급 안마의자 사양을 10만 원대에 장만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최첨단 고급 안마기 전문기업 대경산업의 100% 국내 생산품, AS도 10년, 20년 걱정 없이 쭉 지금 바로 빨리 선택하세요. 제대로 된 안마의자 갖고 싶어도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맞습니다. 렌탈을 하고 싶지만 그 비싼 가격 때문에 많이 망설이셨죠. 이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와, 불필요한 기능은 줄이고 꼭 필요한 기능은 제대로
목과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최다 풀코스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단순히 등과 허리만 마사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 엉덩이까지 시원하게 마사지 해주는 그런 기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무름, 두드림, 진동, 온열 이 네 가지의 고급 사양을 모두 갖춘 헬스케어 로봇. 이 파격적인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전화 주세요. 더 이상 고가의 안마의자 필요 없습니다. 매달 돈 내고 빌려 쓰는 렌탈 잊어주십시오. 고가의 안마의자 사양을 가진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이 파격 충격가 198,000원. 믿기지 않는 충격적 가격에 평생 안마를, 목과 어깨를 4개의 제압 롤러로 강력하게 엄지 힘으로 누르듯 강력 손잡 재현, 정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다양하게 등과 허리의 곡선에 꼭 맞도록 제작된 인체공학 우레탄 폼 4개 스타 방식 솔레노이드를 탑재 독립 파워 안마, 힙 전체 바이브레이터와 온열 탑재로 긴장한 근육을 풀고 푹분한 찜질까지 옮길 수도 없고 자리만 차지하는 덩치 큰 안마기와 달리 어떤 의자에나 옮겨 사용 가능한 헬스케어 로봇. 앉아서도 누워서도 소파에서도 사무실 의자도 어디나 이동 오케이. 고가의 안마의자 비용 걱정 잊어주십시오. 주무름, 두드림, 진동, 온열 4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고가 사양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 298,000원에서 10만원 더 저렴한 198,000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보장해드립니다. 고급 안마의자 사양을 10만원대에 장만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최첨단 고급 안마기 전문기업 대경산업의 100% 국내 생산품 AS도 10년 20년 걱정 없이 쭉 지금 바로 빨리 선택하세요.